안녕하세요. 건설정보통 코타 이수영 사무사입니다. 이번 편은 토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업체가 기존 법인인 경우, 즉 기존에 다른 영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 건설업 등록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업체죠. 이런 업체가 토공사업을 등록하게 되면은 건설업자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건설업자가 되기 위해서 최초로 토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또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겸업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겸업사업자라고 제가 특정한 이유는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는 분의 그 지위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하려는 경우는 신설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미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회사 내에 있는데 건설업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 경업사업자, 요거를 경업사업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도소매업을 한다든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조업법인을 하는데 뭐 또 중기 임대업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죠. 그런 분이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즉 아직 건설업자가 아닌데 토공사업을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건설업자가 되는 경우,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곧바로 3번에 대해서도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다른 업종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흔한 예로 토공사업 같은 경우엔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또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과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요거는 겸업사업자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토공사업과 토공사업은 물론이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모두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이미 토공사업을 등록하기 전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다. 이분은 이미 건설업자입니다. 토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죠. 요거는 뭐 제가 즉시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절차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없으니까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설명은 개인사업자 논외로 하는 겁니다. 이분은 기존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납입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실질 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문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뒤에 그 등록 기준과 관련돼서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닌데 뭐 가장 질문도 많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 요 설명을 조금 더 강조해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뭐 요 절차는 제가 차례대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정리할 텐데 한눈에 지금은 안 들어오지만 설명을 다 이해하시면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토공사업은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은 건설업 등록 기준, 일반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인데 업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 5가지, 전문 29가지. 모두 크게 분류를 하면은 등록 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요게 모든 공통된 등록 기준이고 세부적으로 업종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죠. 통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시설 장비는 필요 없고 사무실,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출자 예치, 자본금의 일정 금액. 여기 있는 자본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자본금, 요 자본금의 의미와 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공사업 등록 기준 중에 자본금, 즉 건설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은 개인 사업자는 오늘 논외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은 상법에 의한 자본금으로 여러분들 회사에
그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시면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자본금란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납입자본금입니다. 요것과 실질자본금은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먼저 납입자본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원칙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무조건 증자해야 됩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보통의 경우에 유상증자고요.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 혹시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서 자본금으로 증자하는 거, 이런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흔치 않으니까 유상증자, 실제로 돈을 1억 5천만 원 이상 기존 주주들이 동일 비율로 납입을 해가지고 증자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이 예외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1억 5천만 원 이상 증자하라고 하면은 부담이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다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납입한 자본금을 건설업 자본금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은 이 회사가 수년간 영업활동에 의해서 누적되어 있는 그 금액 중에서 기존에 배당한 금액을 제외하고, 요게 표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를 유보한 경우. 즉, 이익잉여금은 주주들에게 배당할 재원인데, 이를 유보한다. 요거는 유보한다라는 거는 배당을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요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나 주주죠. 그러니까 이사의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로, 동 금액을 뭐 1억 5천만 원을 또는 1억을 5천만 원을 유보하겠다라고 하면 배당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증자를 하지 않고도 기존 납입자본금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떤 법인이 있는데 등록 기준 자본금을 유효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의미가 뭐냐면은 가장 흔하게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는데 이러한 업종들도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등록 기준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이 예에서 전제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니까 등록 기준 자본금을 요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5억 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원칙은 무조건 1억 5천만 원을 증자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이익잉여금이 5억 원 있다라는 두 번째의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우리는 유보하겠다, 즉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겠다라고 유보 결의를 하면은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즉 기존의 1억 5천만 원을 건설업 납입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납입자본금에 대한 요건이고, 그 다음에 실질자본금 요건인데, 실질자본금 요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30일 이상 예금으로 부여해라. 그리고 60일 이상의 거래 내역을 제시해라. 요거 한 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기존에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라면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계정 과목들, 자산부채 계정 과목을 전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기존 사업자, 즉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 한 가지, 요 예금 계정 과목만 검토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단 1억 5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30일 이상 보유해라. 다른 계정 과목은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 임차보증금 있는데요, 인정 안 됩니다. 유형자산이 있는데요, 인정 안 됩니다. 그거는 건설업 등록 이후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건설업에 사용할지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실질 귀속에 의해서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처음에 등록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금만 인정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예를 제가 한 개를 들었는데 뭐 다양한 예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케이스를 4개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게 회사의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BS죠.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표시했는데,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다 표시가 돼 있을 테고, 부채가 표시되어 있고, 자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리고 기본 전제가 자본금 등록 업종이 없을, 즉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익금이
이익잉여금은 5억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예하고 동의를 하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익잉여금 5억 원 중에 1억 5천만 원을 유보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로 유보하면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건설업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자가 불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납입자본금 요건이고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30일 이상 보통예금으로 예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동일합니다. 자본금 등록 업종은 없고 자산 이쪽에 다 있고 부채 다 있고 자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본금은 기존에 충분히 납입을 해놨어요. 2억 원. 그러나 이 회사는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서 잉여금이 1억 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유보하고 싶어도 할 게 없잖아요. 최대 맥스 1억까지만 유보할 수 있으니까 1억을 유보를 하면은 기존 자본금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5천만 원, 등록기준 자본금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에 5천만 원이 미달하잖아요. 요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자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단계적으로 보면 이익잉여금 1억 원을 유보하고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증자하고 또 여기까지 납입자본금 요건, 실질자본금 요건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30일 이상 예치해라. 결론은 증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케이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케이스 세 번째를 보면은 이 회사는 위에 요 케이스 1번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정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이미 정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납입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조건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회사는 무조건 원칙으로 돌아가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증자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유보 불가능,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증자. 요 3번은 동일한 요건이죠. 실질자본금 요건, 현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30일 이상 예금으로 예치해라. 반드시 증자해야 됩니다. 4번을 보시면은 이 4번은 마찬가지로 전기공사업체예요. 3번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납입자본금이 3억 원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도 5억 원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1억 5천만 원을 빼고도 여유 1억 5천만 원이 증자가 돼 있으니까 요 1억 5천만 원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익잉여금 1억 5천만 원을 유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전기공사업을 위한 납입자본금 1억 5천을 뺀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건설업 납입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자본금을 위해서 역시 30일 이상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을. 요거는 증자가 불필요하죠. 물론 요 케이스 말고도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요 대표적인 네 가지 케이스를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는 그 웬만한 회사들의 뭐 상황들을 다 여기에 대입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핵심적인 요 납입자본금 증자 결정과 실질자본금 증자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등록 기준 요것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또 이렇습니다. 기존 사업자이기 때문에 요 등록 기준 중에 시설 장비는 필요 없고 시설만 필요한데 사무실입니다. 시설은 사무실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가 본점 사무소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미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과연 이 사무실을 건설업, 토공사업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무실 보면은 사무실은 뭐 임차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소유할 수도 있죠. 어떠한 경우이건 이 두 가지 건축물 용도와 독립성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위배되면 사무실을 새로 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사무실을 새로 시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건축물 용도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용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용도를 말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용도는 요 6번에 의해서 사무실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용도는 형식적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법상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 가능 시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뭐 공동주택 이런 주택들이나 축사, 퇴비사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실질적으로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도 요거를 등록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하니까 사무실을 그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사무실이 이게 업무 가능 시설인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성 요건인데 이 독립성 요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자, 지금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이 회사와 다른 사업자가 일부 면적이라도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과 그 업무 영역이 완벽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뭐 칸막이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독립이 돼 있는데요, 이런 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그 벽체와 출입문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첫 번째 요건에 미달하면은 이거는 뭐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무실을 새로 임대차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비용이 좀 들어가도, 시간과 비용이 좀 들어가도 시설을 바로 하면 되잖아요. 업자한테 맡겨서. 뭐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시켜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 기준 중 시설 장비까지 사무실 요거에 대한 것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 사실 요즘에는 기술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기술자 구하기가 왜 어렵냐면은, 기술자는 그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으로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기술자가 아니고, 토공사업 등록 기준에서 말하는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즉, 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이제 건설 기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 기술인입니다. 건설 그 기술인협회에 본인의 학력과 경력과 자격 요건을 등록을 해서 분야와 등급을 산정받은 분.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되어 있는데 초급 이상이니까 어떤 등급이든 상관없고요. 단 분야만 토목 분야와 광업 분야 중에서도 화학류 관리 분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경력 수첩을 가진 분. 그러니까 자격 요건으로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경력증을 가진 분들을 2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 요건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고 고용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고용 요건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지 고용 요건까지 충족합니다. 2명 이상을 자격 요건과 고용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기술자까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제조합 출자금. 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인데 이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 공제조합은 건설업자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식으로 조합원에 가입을 하고 출자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일단 향후에 조합원이 토공사업 뭘 등록하고 조합원이 될 것을 예정해서 예치만 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약 한 5,0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치를 하면은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으면은 이것은 등록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며 이 서류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4가지 등록 기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 3가지는 시설 장비, 즉 사무실,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출자금, 자본금 일정 금액 약 5,070만 원을 예치한다. 요 3가지는 제가 모든 설명을 다 드린 건데 자본금은 사실 준비 단계까지만 말씀드리고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요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업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자 여부를 결정을 해서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증자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30일 이상 예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보유를 하고 즉 30일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자본금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요건이 충족이 됐다고 해서
그냥 등록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요건이 충족됐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업진단입니다. 이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전문 경영진단기관이 경영지도사 2명이 만든 기관입니다. 요 사람들한테 그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서류를 제시를 하면은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라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여기에 토공사업 실질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적격이라고 확인을 해주면은 이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자본금 요건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30일 이상 예금으로 보유하고 기업 진단을 통해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사무실은 본인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등록된 본점사무소로 등록된 사무실이 독립성 요건과 그 건축물 대장상 건축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하시면 되고, 기술자는 자격요건, 고용요건을 갖춘 2명 이상을 확보하시면 되고, 출자금은 약 5,070만 원을 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됩니다. 비로소 모든 등록 신청을 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럼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은 건설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신청서에는 법인의 특성을 기재하고 본인이 등록하려고 하는 업종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들이 여기 현재 회사에 등기 임원, 즉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임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임원 명부를 제출해서 담당하는 심사를 담당하는 분이 전산조회를 하겠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등록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비한 등록 기준 4가지, 요거 잘 준비됐습니다라는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하면은 등록은 문제없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1, 2, 3번 세트, 요 서류 세트를 제출을 하고, 근데 어디다 제출하죠? 예, 시군구청. 사무소, 주된 이 등록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등록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여기 시군구청에다 접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심사를 거쳐서 요 시군구청 담당자가 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이 등록의 효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비로소 건설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본인이 건설업자임을 공표해야 되니까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아가라고 담당자가 통지를 하면은 면허세를 내시고 채권을 매입하면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 수시평가를 의뢰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건설업자의 지위를 획득했다라는 거는 건설사업기본법에 토공사업 업무 영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마음껏 시공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며, 반면에 건설사업기본법에 건설업자로서 지켜야 될 각종 의무들도 있습니다. 이 의무들을 잘 건설업을 영위하는,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내내 잘 준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를 해태하게 되면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 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등록 신청과 이제 등록 이후의 절차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 설명을 잘 이해했으면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경업사업자가 토공사업을 등록하는 절차를 한눈에 요 표를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제가 요 노란 색으로 표시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 설명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는 이해는 했지만 설명이 좀 내가 궁금했던 게 빠진 게 있다 하면은 여기다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 수는 없냐? 가능합니다. 여기다 전화 주시면은 최초 등록 준비부터 나중에 면허 등록증 발급까지 전부 대응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여기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겸업사업자가 통사업을 등록하는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